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이슈로, 리플은 소송 호재 소식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기운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추가됐습니다. 미국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이 두 사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 상대 소송은 포기하고 법인 상대 소송은 지속하기로 한 건데, 이에 대해서 리플랩스는 SEC가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면서 이번 상황을 리플랩스의 3연승 이에 대해서 리플랩스는 SEC가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면서 이번 상황을 리플랩스의 3연승으로 자평했습니다. 물론 XRP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호재를 소화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SEC는 왜 이런 선택을 내린 것일까?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개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을 통해서 법인에 대한 사건을 더 빠르게 항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약식재판 소송에서도 절반의 승리, 중간 항소 요청은 기각, 여기에다가 개인 대상 소송은 알아서 취하, 그 밖에 여러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도 연패. 사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SEC의 우악스러운 규제 방식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델리티에 이어서 이번에는 블랙록, 그레이스케일도 SEC의 요구사항을 담은 ETF 수정안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JP모건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내년 1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널 데드라인인 3월이 아니라 세 번째 데드라인인 1월 중순에 일괄적으로 승인돼야 한다, 이런 점을 밝힌 건데, 이래저래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시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미국 국채금리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5%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결국 고금리 장기화는 이제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현실이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하면서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는 그냥 짐 싸서 집에 가야 하는 게 아닐까? 리플 소송이 아주 흥미로운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이 개인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 갈래로 진행되어 왔던 리플 소송은 SEC가 개인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법인에 대한 소송만 진행되게 됐습니다. SEC는 XRP 기관 판매와 관련한 리플앱 증권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뭔지 리플랩스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리플이 11월 9일까지 법원을 통해서 브리핑 일정을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지들이 소송을 걸어놓고 지들이 소송의 절반을 알아서 없었던 일로 하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난데없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개인 소송의 당사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와 회사를 파멸시키려는 SEC의 무자비한 시도로 인해서 나와 크리스 라슨은 지난 몇 년 동안 SEC의 표적이 됐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의 돈이 낭비가 된 건가. 마침내 우리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경우에는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기소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었다. 그들은 항복했고 리플 경영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했다. 이건 합의가 아니라 SEC의 항복이다. 이렇게 이번 SEC의 결정이 합의가 아니라 항복에 해당한다라는 점, 이런 점을 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SEC를 비난했습니다. 이번 SEC의 항복으로 인해서 이제 리플 소송은 두 갈래가 아닌 하나의 줄기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그래서 더 심플해졌습니다. 과연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도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증권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선 약식 재판을 통해서는 초기 기관 대상으로 판매된 7억 달러 규모의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돼서 증권이고, 거래소 등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결정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SEC는 물론 이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이 부분만 따로 항소하고 싶다라고 중간 항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보기 좋게 기각을 때렸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이번 SEC가 취하 결정을 내린 것은 약식재판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엘리어 스테인은 SEC가 개인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법인을 대상으로 일부 패소한 사건을 더 빨리 항소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SEC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법인을 대상으로 얻을 일부 승소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번 SEC의 결정은 최근의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SEC가 제기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마다 SEC가 법원에서 박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데 당장 리플 소송에서는 2번이나 지금 얻어맞았고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도 패소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진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썩 별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리플 소송을 벌금 합의로 종결하려는 의사를 이번에 내비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합의와 관련한 캘린더 일정까지 11월 9일로 날짜를 찍어서 제시한 것을 보면 소송 개시 이후 거의 처음으로 소송 합의에 대한 입장, 그 가능성을 SEC가 먼저 꺼낸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들이 소송 걸어놓고 지들이 발을 빼는 아주 신박한 상황을 지금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송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먼저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상황입니다. 이건 초기 기관 대상 판매 7억 달러 규모의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서 SEC가 리플랩스에 벌금을 때리는 방식, 이에 대해서 리플이 동의하게 되면 합의가 진짜 가능해지는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를 벌금을 때려박으면서 마무리 짓는 나름의 모양새를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방안이고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조금 만족스럽진 않지만 소송을 조기에 종료시켜버리면서 소송 리스크를 떨쳐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리플랩스가 초기 판매 XRP는 증권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해야 가능한 지점입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아주 선명한 장단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합의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정식 재판을 진행하면서 배심원 판결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내년 2분기 배심원 판결 일정까지 제시해 놓은 상태인데 SEC 입장에서는 배심원 판결을 통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게 망신 중에 대망신, 글로벌 개망신에 해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은 정식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EC 입장에서도 배심원 판결로 가는 것보다는 절충점을 어디가 됐든 일단 찾아내서 합의 도출에 나서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더 망신을 당하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배심원 판결을 통해서 약식재판 판결보다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와주면 완전 땡큐지만 약식재판 수준으로, 그러니까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이고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다, 이 정도로 1심 정식 판결, 최종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사실 약식재판 판결을 놓고 벌금 수위를 조절하면서 아예 그냥 합의를 도출하는 게, 그렇게 합의 도출에 나서는 게 더 현명한 방식, 더 현실적인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를 정리해보자라면 하루 사이에 상당히 급변한 상황을 느낄 수가 있고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전격 합의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근거 없이 소송을 낸 규제기관의 최후를 이제 곧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SEC의 뻘짓 덕분에 비트코인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 이 거시경제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28,500달러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3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전히 강세 상황인데 52% 위에서 자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ETF 오보 사태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는 이유는 ETF가 결국에는 승인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를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도 이번에 ETF 신청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누가 먼저가 됐든 누가 1등이 됐든 대부분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시간뿐이다. 이런 정서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 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파니기르초글로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몇 달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 가운데 아크인베스트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0일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레이스케일 승소 판결로 인해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인 매트릭스포트의 경우에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이 42,000달러에서 56,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건 단순 추측에 근거한 예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ETF 승인은 투자자의 관심 증가, 자산 가격 상승과 일치했다. USDT의 시총이 240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ETF 유입의 창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42,000달러 상승 가능, 500억 달러가 더 유입된다라면 56,000달러 상승 가능, 이렇게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숫자를 어쩌면 내년쯤에는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과연 고금리 장기화가 현실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고금리 장기화는 이미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선 모습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다 하더니 10년물 금리가 5%를 뚫어버렸습니다. 이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고공행진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고금리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롬 파월 의장 역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공개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고 최근 몇 달 동안의 좋은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작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또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 리스크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자극된다라면 추가 금리 인상, 여기에 고금리 지속, 이 같은 변수 이제 상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과연 미국 연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탄탄한 경제 상황에 여전한 인플레이션까지 고려를 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 충분하긴 한데, 문제는 시장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채 금리가 펌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보니까 연준 내부에서는 일단은 동결을 하고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비둘기적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는 높은 금리 상황에서 생존할 수 없는 기업들이 걱정된다라면서 금리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보통 매파 인사로 구분돼 왔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경우에도 미국 경제가 유지가 될지 약화될지 지켜보고 싶다라면서 다소 비둘기적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만약 중동 리스크가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고 원유 공급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된다라면, 이 정도 상황이 된다라면 금리를 인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연준의 3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제약적인 기조의 통화 정책을 한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함께 드러냈습니다.